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성추문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86세대 삼선 의원인 박완주 의원을 당내 성비위 혐의로 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의원 등 당 관계자의 갖가지 성추문에 휩싸였던 민주당에서 당 정책위 의장까지 지낸 중진 의원의 성비위 사건이 불거지면서 전국에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당 지도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는데요. 현장 연결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윤보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손실보상을 포함한 총 59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등 국무회의 개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이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기와 서울을 비롯해 이재명, 안철수 등 대선 주자가 나서는 경기 지역 보궐선거 결과가 분석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8.3% 오른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로 코스피가 2,550대로 마감해 1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은 1,288.6원까지 올라 종가 기준 1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 근처는 집회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대통령 경호 대책을 놓고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이슈 코너에서 이 결정의 법적인 근거와 쟁점, 또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6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업종별 특성을 따져 업체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23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 10억에서 30억 중기업 등 370만 명입니다. 연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매출 4억 원 이상으로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 원, 2억 원 미만은 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은 상향 지원 업종으로 분류돼 최고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이 100%로 상향되고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 4월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방역 보강으로 6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조 원도 추경안에 담겼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227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방과후 강사와 보험 설계사 등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의 소득 안정 지원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고 법인 택시기사와 전세버스 기사는 200만 원, 저소득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위해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반영해 군 병사들의 급식비 단가가 13,000원으로 20% 인상됩니다.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과 진화 장비 보강을 위해 1,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은 36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 예산은 59조 4천억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 원이 포함됐습니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소과세수와 세계 잉여금, 지출 구조 조정으로 충당했다고 재정당국은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성비위 혐의로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피해자분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성폭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당내 성비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박완주 의원 사건은 2021년 연말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4월 말경 우리 당 젠더 신고센터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비대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확인했고 오늘 박완주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당내 젠더 폭력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의혹이 제기되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예외 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습니다.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젠더폭력 상담 신고센터를 통한 성비위 제보와 조사, 징계를 이어갈 것입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 여성 비하 발언, 성폭력성 발언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하고 피해자를 법적으로,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근절과 성평등 조직 문화 장착을 위해 당원 당규 개정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자 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도 받겠습니다.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잘못된 그런 의식을 반드시 도려내겠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반성은 피해자 추적과 2차 가해가 없도록 철저히 막아내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도 피해자 보호에 꼭 함께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해자께서, 국민들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과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국민께서 내리시는 질타와 비판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더 꾸짖어 주시고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민주당의 잘못이고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거듭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비위 사건 일체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당내 성비위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해서 엄중하게 즉각 처벌하겠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2차 가해 또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끝까지 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내 성폭력 재발을 막기 위한 젠더폭력 신고 상담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더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과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네.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박완주 의원 제명과 관련해 박지원, 윤호중 비대위원장 발표 들으셨습니다. 피해자 가족 국민에게 사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최고 수준의 징계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조금 뒤에 전국 대담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이 마련된 가운데 여야는 총액과 재원 마련 계획 등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추경 의결 과정에서 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은 더 꼬이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추경 처리에 민주당도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최대한 빨리 혜택이 돌아가고 민생경제 위기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처리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면서 총액을 47조 원으로 늘리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소급 적용을 사실상 그 공약을 폐기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은 원천적으로 소급 적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초과세수 53조 원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에도 정부가 심각한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나라국간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단 말입니까?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반드시 나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더 거친 세금을 왜 이제야 문제 삼냐고 반박했습니다. 추경 신경전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여전합니다. 특히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합니다. 부결시켰을 경우 국정 발목 잡기 역풍이 신경 쓰이는 데다 윤 대통령이 박진, 이상민 장관 외에는 여론의 기류를 살피며 임명 강행에 나서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차라리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자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총리 임명 동의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국회의장을 직접 압박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직권상정해 주십시오.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정우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며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경을 둘러싼 기싸움의 장관 임명, 여기에 한덕수 총리 인준까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수싸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조금 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차원의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그 합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국가안보실이 관련 점검회의를 곧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하고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인준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전국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임시 국무회의이긴 합니다만은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또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출 기준으로 36조 4조 원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은 지출 구조 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 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으셨고요. 윤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이제 심의 의결했지만 이게 이제 민생과 관련된 그런 안건이다 보니까 여야 간에 잘 협의가 돼서 좀 순탄하게 처리가 될까 했는데 일단 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처리는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지방선거 이후에 주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아마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예. 무조건 지방선거 전에 꼼꼼하게 심사는 하겠지만 조금 더 많이 드리는 방향으로 민주당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먼저 원칙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이거죠. 아니 어떻게 기재부 당신들 올해 53조 3천억 원이라는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는 거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못했냐. 이거는 당신들이 능력 부족 아니면 새로운 정부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 새로운 정부에게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 우리한테 감추고 거짓말했다가 딱 새 정부 출범해가지고 추경 편성하니까 여기 53조 3천억 원의 초과 세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이거는 분명히 국조를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통과된 것은 손실보상 플러스 방역지원금에서 36조 4천억 원, 그다음에 지방 재정 도움 보강을 위해서는 23조 원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거의 역대 최고의 추경 편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초과 세수가 너무 많아요. 많아요. 지난해도 많았습니다만 지난해는 61조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53조 3천억 원인데 기재부에서는 또 할 말이 있어요. 아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그리고 수출이 잘 돼가지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4월 말에나 돼서야 우리가 초과세수가 얼마가 되는지 기본적으로 세금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무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새로운 정부에게 어떤 공을 세우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이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네, 새 정부 출범하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따져볼만 할 것 같습니다. 따져볼만 하죠. 작년에 있었던 61조의 초과 세수에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을 해가지고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의 감사뿐만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좀 살펴보겠다라는 건데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초과 세수를 예측을 못한 거는 민주당 정권 하에서의 기획재정부예요. 그렇죠. 본인들 정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임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신정부의 책임이냐 잘못이냐 아니면 신정부의 눈치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기재부 책임 묻겠다라는 것은 조금 과한 비판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임시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여기를 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망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어렵사리 개최는 됐고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 앞서서 국무회의에 앞서서 이제 박신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 지금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요 대략 11분 이상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한 분하고 이미 장관으로 임명했던 7분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2분하고 공교롭게도 그러면은 모질라잖아요. 10분이거든요. 그래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임명됐던 이 2분이 참석을 해서 12명으로 가까스로 의결 정족수를 채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차관이 대리 참석은 할 수가 있는데요. 차관은 의결권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장관하고 대통령 12분이 이 추경을 처리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문재인 그 정부의 장관까지 일부 참석을 해서 2분 참석했죠. 겨우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청문 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되지 않았던 그 5명의 장관, 뭐 재정부 이제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임명하려면 임명할 수 있었는데 일단 그 중에서 이제 2명만 임명을 했어요. 그렇죠. 네, 뭐 정호영 후보자를 비롯한 다른 이제 3명은 임명하지 않았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본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협조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요구하는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예. 그냥 민주당을 무시하고 그냥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 더 임명을 해버리면 기본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정말 무시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인준을 안 해줄 경우에는 국무총리 없이 상당 기간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화해 제스처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곧 오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은 좀 어쩔 수 없이 임명을 해야 되고 예.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임명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원희룡, 뭐 한동훈 이런 분들은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네. 라고 지금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관건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같습니다.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열흘 전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서 이분은 좀 임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께 건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이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라는 의견이 더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반발과 여론의 악화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략 뭐 이번 주 안에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든지 아니면 지명 철회를 통해서 민주당으로 하여금 좀 이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좀 해주는 탈출구로서의 명분을 주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네, 뭐 그렇게 지금 그 예측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오늘 그 임명을 이제 보류한 점에서 보더라도 일단 이거 정호영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당장 임명 강행을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보류 내지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지금 그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제 인준안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원래는 이제 그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었죠. 보통은 이제 총리가 가서 해도 그렇죠. 되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가고 이제 시정연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하고 이제 연계돼서 지금 이 인준안도 이제 요청하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고 만약에 이게 찬성이냐 반대냐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려면은 바로 이제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입장이. 본회의를 열지 안 열지 아직 지금 결정을 안 내렸고요. 예. 사실은 오늘 의총을 통해서 본인 민주당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 인준안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나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때는 한덕수 총리 임명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게 과반수가 넘게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민심이 여론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적격하다라는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이 그 민심과 어긋난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엔 이거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은 총리 후보자를 인준을 안 해줘? 결국에는 발목 잡는 거 아니야?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대선 불복 프레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프레임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전에 본회의를 잡아서 이것은 투표를 통해서 본인들이 결정을 할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뭐 관련 여론조사가 좀 복수의 여론조사가 나왔었죠. 복수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예. 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해 충돌 관련한 예. 정관 이해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여기서는 좀 그 부정 쪽이 좀 높았었고요.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인준 처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준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걸로 조금 며칠 전에 좀 그렇죠. 여론조사 청문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조사된 여론조사에 보면 좀 긍정적인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뭐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계속 고심을 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지방선거 때까지 아직 이제 3주는 남았습니다만, 네, 이 여야 간에 어떻게 좀 줄다리기가 계속될지 좀 그 부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성동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거 보내 열어가지고 빨리 총리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해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는 총리가 직권상정하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방해하고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른 안건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야가 바뀌니까 지금 서로에게 유리한 안건 같은 경우엔 총리에게 직권상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야가 여러 가지 이제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방선거 때문이죠. 맞습니다. 지방선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와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 함께 치러지는데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죠. 그렇죠. 네, 대진표 좀 정리해 볼까요? 대략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오세훈 현 시장,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전 대표고요. 가장 핫한 곳이죠.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김은혜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은 김동연 전 기획부총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총선급 6일 지방 보궐선거 격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엔 대선 후보였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는 지역에서 계속 당협위원장을 맡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출마하기로 했고요. 경기도 성남 분당갑 같은 경우엔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선 후보,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 지역위원장인 김병관 위원장으로 지금 대진표가 짜져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좀 주목해서 보는 곳이 강원도 원주예요. 네. 원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박정아 당협위원장이 나가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희목 전 원주시장이거든요. 이분이 3선을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의 현재 민심이 국민의힘에 좀 유리하다 하더라도 원주에서는 상당히 민주당 후보께서 지명도와 인지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좀 살펴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양을의 이제 이재명 위원장이 이제 후보로 나와서 이제 대선 2차전이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당협위원장 출신 후보를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내세웠습니다. 네. 애초에는 뭐 윤희숙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죠. 네, 당협위원장 쪽으로 선회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계양을 선거 같은 경우에 그냥 대선 후보와 대선 후보들, 그러니까 지도자급 인사들이 맞붙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를 오히려 더 키워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계양을의 연고도 없잖아요. 지역 활동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역 활동을 그동안 꾸준히 해온 윤형선 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공천을 하는 것이 지역 밀착형 선거를 치르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차별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의사 출신이거든요. 예. 계속해서 지역을 바닥부터 골목골목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면, 지금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의 선대위 상임고문도 맡고 상임선대위원장도 맡고 있잖아요. 여기만 있을 수가 없어요. 전 지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계양을에 있는 주민들이 아니 우리 쪽 사람도 아니었던 사람이 우리 후보로 나왔는데 지역에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라고 하면은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역 밀착형 당협위원장을 공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계양을에서 본인은 이제 승리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어떤 상승세를 또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고, 전반적인 책임을 다 본인이 지겠다고 했고, 네. 지방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승리를 얻겠다라고 본인이 호언장담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양을에만 묶여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핫한 지역인 경기도 도지사 선거를 전 지역을 다니면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본인 인천 계양을이잖아요. 네. 인천 선거도 지금 민주당이 어렵다라고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천 전 지역을 다니면서 또한 선거운동을 해줘야 되는 2중고, 3중고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계양을에서는 뭐 낙승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의외로 또 어떤
다른 결과를 예상해 볼 수도 있나요?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요. 네. 지금까지 개항을 해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적은 없어요. 적이 없죠. 네. 그리고 지난 대선에도 대략 9% 이상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은 개항을 해서는 현재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좀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강한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에는 얼굴 안 보이고 자꾸 외부로만 돌고 그러면은요. 2020년에 총선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당시에 오세훈 종로의 후보가 정세균 전 국회의장하고 맞붙었는데 여론조사는 오세훈 후보가 10에서 15% 이겼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너무 안심해서 오세훈 당시 후보가 다 옆 지역에 선거운동하러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역전패를 당했는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뭐 정치라는 게 생물이니까요. 아, 그럼요. 네,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성남 분당갑에서는 이제 벤처 신화의 주역끼리 대결을 치르게 됐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아, 이분들은요 정말 부러운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산이 거의 다 3천억 네. 정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를 이제 거의 단독 공천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장인 김병관 위원장을 했는데 김병관 위원장도 거기서 국회의원을 한번 하셨고 네. 지난 2020년도에는 뭐 낙선을 했는데 지역 관리를 그래도 괜찮게 하셨고 또한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처음 가는 곳이잖아요. 물론 안랩이 거기에 회사가 있긴 하지만 지역을 바닥 하나하나 골목골목 다 돌아다녀야지 괜히 그냥 뭐 다른 쪽 지원한다고 다니고 그러면은요 여기도 선거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지난번 대선 때도 10% 이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어요. 밭은 좋지만 인물 대결에서도 좀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지역을 관리한다라는 면에 있어서 주민들이 다른 판단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위원장이 좀 유리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좀 유리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김병관 안심하면 안 후보도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이 뭐 조금 전에 저희가 이 현장 연결도 해드렸습니다만 삼선 중진 의원이죠. 박완주 의원이 이제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돼서 제명되는 악재가 불거지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민주당 쪽에서도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큰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저렇게 지금 성비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상당히 아프게 해왔어요. 왜냐하면 계속 지난번에 민주당 소속 단체장 분들이 성비 사건에 연루돼서 상당히 민주당 스스로 곤혹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이 여성층으로부터 특히 젊은 여성층으로부터 상당히 외면당하는 근본 원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공동 비대위원장들이 모두 나와서 사과하는 그리고 제명이라는 것은요 거의 국회의원에게는 정치적인 생명력을 끊는 거예요. 저러한 절차를 통해서 저러한 제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은 빨리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지금 문제는 더 있어요. 지금 이 성비 사건과 관련해서 네. 지금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는 더 많고 더 큰 성비 사건들이 있다. 추가 의혹을 좀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언론 보도 나왔지만 울산에 있는 이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높은 수준의 성비 사건을 당내에서 조사 중이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근데 본인은 나 아니고요. 보좌관이 이런 일을 한 겁니다. 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지만 네.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거고요. 또한 양기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4월 20일 날 언론에서 보도가 한번 났는데 이미 양기대 의원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녹취록까지 있다는 거예요. 네. 관련 증거까지 다 지금 경기도 공관위원회에 다 제출돼 있답니다.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한 3-4건 정도 더 나올 수가 있어요. 민주당 당 차원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내부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조사를 하고 있죠. 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2차 가해를 뭐 하기 위해서 좀 2차 가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네. 하지만 이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입막음을 하고 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무척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저렇게 조치를 취하면은 그래도 국민들이 민주당 그래도 자정작용을 하고 있구나, 내부에서 견제 시스템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감추거나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2차 가해를 하게 되면요,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 정말 민주당을 다시 한번 심판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 발표 내용을 들으면 네. 그 박완주 의원 관련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작년 연말이었다고 하고요. 연말이었답니다. 네. 이 당에 이제 접수된 것은 4월 말, 그렇게 좀 설명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것은 작년 연말이었는데 민주당의 젠더특별위원회에 4월 말에 이제 제보가 접수가 됐고, 대략 한 보름 정도의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제명이라는 최고의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지원 위원장이 참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참 정치권에 아직 유불리를 개선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일벌백계를 하겠다,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바예요. 네. 그리고 계속 국민들이 그만하라라고 할 때까지 계속 사과한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태도를 앞으로도 계속 견제해야지 다른 사건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청와대 분수대 대신 삼각지역 일대가 새로운 집회 시위의 성지가 됐는데요.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원 판단까지 나오면서 경찰이 경호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그간 집회 시위의 성지로 불렸던 청와대 분수대 앞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천막농성부터 대통령 퇴진 촛불 시위,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호소까지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호소가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옛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이제 분수대 앞은 버스가 지나다니고 즐거운 표정의 관람객들로 가득합니다. 집회하고 약간 분쟁이 있고 막 되게 괴롭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이렇게 개방해 주시고 또 사람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가슴이 좀 벅차고 새롭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반면 대통령 집무실이 새롭게 들어선 용산 삼각지역 일대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골목 곳곳에는 경찰관들이 배치돼 삼엄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예전엔 없었던 바리케이드도 설치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 현장입니다. 폭 10m도 되지 않는 도로에 수십 명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삼각지역 주변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좁은 데다 대통령 집무실과 가깝다 보니 통제도 심해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받은 장소가 좀 지도를 보니까 협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적게 모집을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소환문도 전달을 받지도 않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통이동에서 집회를 할 때는 사실 대통령하고 좀 지근거리잖아요. 거리상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환경이 일단 너무 달라요. 사실 저희 이렇게 거리 이동하는 것조차도 경찰분들이 다 체크를 하세요. 최근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대통령 경호와 경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함께 있었던 청와대에서는 반경 100m 내에서 집회와 시위가 제한됐지만 용산에는 대통령 집무실만 있어서 관저 주변에서 집회를 금지한 법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번 주말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지나는 성소수자 단체의 행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시민 불편과 대통령실 안전이 우려된다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법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승인을 받아 즉시 항고하고 충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 본안 소송에서 다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향후 집무실 주변 집회 신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경비 경호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지난주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의 공소장을 YTN 취재진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가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배경으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된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등을 꼽으며 사실상 고발 사주 사건과 한 묶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의 공소장은 모두 16쪽 분량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가운데 3쪽가량을 할애해 손 검사가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지난 2019년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가 벌어지자 범여권 인사들이 검찰개혁과 함께 윤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연이어 주장했다고 적었습니다. 언론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윤 대통령 장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가 거세지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부하 직원을 동원해 관련 정보 수집 등에 나서며 적극적인 대응을 마음먹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입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사건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채널A 사건 등 윤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들의 연장선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손 검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을 맡은 판사들의 세평과 출신 정보 등을 수집하도록 지시받았고 윤 대통령 장모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하 직원들에게 사건 정보와 판결문 기록을 수집하고 정리하도록 한 뒤 대응 문건을 공유하게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2020년 3월 말 채널A 사건 보도 직후에는 손 검사가 의혹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1대1 대화방과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까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사흘 동안 각각 93차례, 66차례, 138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특정했습니다. 이후 손 검사가 채널A 사건 제보자가 이른바 제보자 X, 지모 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배우로 파악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윤 대통령과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로 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공소장에 손 검사가 고발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김 의원에게 전달한 시각과 손 검사 부하 직원들이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 등을 조회한 시점도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또 고발장에 있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사실관계는 손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입수한 수사 정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끝내 이 사건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공소장에도 손 검사가 수사정보 정책관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고발장을 입수했다고만 기재했습니다. 공수처는 8달 수사 끝에 고발 사주 의혹을 현직 검사의 총선 개입 사건이라고 규정했지만 고발장 작성 주체와 손 검사 너머의 윗선을 밝히지 못하면서 오는 30일부터 시작하는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규직 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기간제 교사에게 임금을 다르게 주는 건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가 능력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같은 교육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그동안 덜 지급한 임금을 지자체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서울과 경기도의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25명이 서울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규직 교사와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호봉 승급,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는 등 차별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의 능력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임금을 다르게 주는 건 차별이 아니라고 맞서왔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에 선고 기일이 여러 차례 미뤄진 끝에 2년 반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인 기간제 교사들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내용이 정규직 교사와 같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두 교사의 능력이 다르다면 각 선생님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이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임금 차이에 대해서도 차별인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은 공무원법 조항에 따라 근무기간 1년을 채워도 호봉이 오르지 않았는데 이는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이라고 직접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자체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로 볼 수는 없어 이와 관련한 배상 책임을 따로 지우진 않았습니다.
대신 1년에 2차례 지급되는 정근 수당과 퇴직금이 정규직보다 적은 것 역시 차별이라며 덜 지급한 금액을 지자체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청구한 1억 3천여만 원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1,900여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6명에 대해선 지자체를 감독하지 못한 국가가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제 퇴직금 산정 방식의 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짚어진 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한 좀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되고요. 초중 고등학교 전체 교원 가운데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늘어 지난해엔 11.8%를 기록했습니다. 임금이나 처우를 두고 정규직 교사와 차별이 있다는 주장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시기 광주역 집단 발포 전에 최세창 당시 3공수 여단장이 무전으로 발포 승인을 요청했다는 진술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더 윗선에서 발포 명령이 떨어졌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 2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보안사령부 문건입니다. 문건에는 밤 9시 50분 3공수 여단장이 각 대대 M16실탄을 배부하고 장착 지시를 하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같은 지시 이후 실제 계엄군은 광주역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계엄군이 자위권 보유를 선언하기 전 이뤄진 4번의 발포 명령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최세창 여단장이 현장 지휘를 하면서 무전으로 발포 승인을 요청하는 걸 들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과거 검찰 조사에서 발포는 단독 결정이었다고 말한 최 여단장의 진술을 뒤집는 증언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별도 지휘계통에 의해 발포 명령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발포 명령 최고 책임자를 찾겠다는 겁니다. 현장 지휘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발포가 아니라 별도 명령 계통에 의해 광주역 집단 발포가 있었는지 조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위는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북한 특수군 개입설이 허구라는 점 역시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에 등장하고 지만원 씨가 북한 특수군으로 허위로 지목한 실존 인물을 찾아낸 겁니다. 당사자인 차복환 씨는 직접 취재진 앞에 등장해 자신은 평범한 시민임을 설명했습니다. 저를 강수 1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 명예가 훼손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를 꼭 받고 싶고. 위원회는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증인과 계엄군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현장에 함께 있었던 증인은 피해자가 이로 인해 아이를 출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2년 동안 조사위는 많은 것을 이뤄냈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위원회 자체 진도 및 성과 분석에 의하면 기본계획의 목표치 대비 조사 달성률은 전체적으로 50% 선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법에서 허락한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마지막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 근처는 집회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대통령 경호 대책을 둘러싼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기간제 교사들도 교육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며 임금 차별을 인정한 판결도 나왔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청와대에서 이제 용산 시대를 열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네. 국민에 좀 더 다가가고 국민을 더 자주 만나고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네. 자, 경찰에서는 일단 이 집회 행진을 집무실 앞에서 못하게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법적 근거가 뭐였나요? 일단 경찰이 내걸었을 때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3호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실이 아니니까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5개 집회가 금지된다라는 규정을 들어서 이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집회를
좀 그 기획하고 있던 단체 측에서는 네. 이 관저 100m 이내에서 금지되는 것인데 왜 네. 대통령 직무실 기준으로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냐라고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 측은 애초에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대통령의 직무실과 관저의 구분 자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저에는 직무실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어떤 경호의 이유 등등을 종합했을 때 직무실을 기점으로 100m 이내의 집회가 불허된다라고 이 법령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으로 이 관련 집회를 허가내주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 이제 문제가 제기됐었던 그 배경이 성소수자 이제 차별 반대 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고요. 이제 여기 경찰의 어떤 이런 결정에 대해서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인용을 했습니다. 이 단체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내린 그 법원의 결정은 정식 소송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임시 처분에 대한 어떤 결정 성격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14일로 이 집회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이 그 전에 가타부타 임시 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집회를 아예 못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계속 다툴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쟁점이 됐던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상 이 집무실이 아닌 관저를 기점으로는 이 집회가 불허되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 직무실이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관저라는 용어 자체는 문헌상 이 집, 머무는 공간,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로 어떤 시위를 못하게 하려면 이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을 어떤 침해를 하는 규정이 있다면 아주 최소한의 범위대로 그 문헌상 의미 그대로를 적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저에 그냥 직무실이 포함된다라고까지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다라는 취지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녹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용산 그 대통령 집무실 바깥에 이 담장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담장에서 이제 100m 안쪽 집회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여기 놓고 이제 일단은 그 집회를 해도 된다라고 이제 법원은 결론을 내린 건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종의 이제 임시적인 결론이죠. 네. 여기서 이제 법적인 용어여서 좀 그 생경할 수는 있습니다만 집행정지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 결정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본안 소송이라는 거는 이제 이건 임시적인 어떤 그 결론을 내놨는데 그러면 직접 그 이 재판을 해보자 이런 게 이제 본안 소송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안 소송에 들어가면은 경찰이 이제 항고 대신 본안 소송을 통해서 사법 판단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좀 더 세밀하게 좀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겠군요. 네, 사실 이런 가처분 단계에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법리 다툼이 깊숙이 들어가긴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리적인 어떤 결론을 내기 전에 실제로 집회가 예고돼 있는 일자 전에 결론을 내줘야 되는 책임이 법원으로서는 있기 때문에 처분을 내려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안에 들어가서 더 깊숙이 어떤 법리적인 쟁점과 관련해서 다툼이 됐을 때 경찰은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중에 관저가 아니라 직무실로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각급 법원들, 헌법재판소 등등에 대해서도 이 100m 이내에서는 5개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평성과 맞춰봤을 때 대통령 직무실도 이 범죄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애초에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이후에 개정 작업을 많이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관저라는 용어가 들어갔을 때의 그 당시 상황, 그러니까 관저와 직무실이 붙어 있었을 때 만들어진 법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직무실을 기점으로도 이 집회 시위가 불허돼야 된다라는 법리적인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또 보다 보면 어떤 직무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법원들, 뭐 헌법재판소 등의 경우더라도 되게 대단히 좀 폭넓게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법령 네. 자체가. 이를테면 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로까지 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집회는 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입법 취지가 관련 법령에 녹아 있기 때문에 아마 본안 소송을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이 가처분의 결과를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 좀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네. 그래도 국민들의
집회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이제 보장하는 쪽으로 네. 하되 뭐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다른 것 같은데요. 기억해 보면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네. 백악관 인근에서도 뭐 이런 단체들이 와서 집회하고 이런 광경을 외신을 통해서 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좀 상징적인 게 백악관을 들 수 있을 텐데요. 백악관 북쪽의 라파예트 공원은 굉장히 백악관과 인접해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흑인에 대해서 이제 가혹행위를 해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당시에 굉장히 많은 대규모 인파들이 백악관 거의 지근거리에서 집회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의 한 예를 보더라도 어떤 대통령의 업무 공간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집회 시위에 대한 기본권이 보장받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을 하는 1호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 영국의 다우닝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다우닝가에 있는 영국의 총리 관저는 이 다우닝가 10번지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1, 2층은 다른 이제 직무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서도 집회 시위가 허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비근한 예로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해제가 굉장히 좀 봉쇄 조치가 풀어지기로 했는데 그 조치가 연장이 되면서 항의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바로 이 총리 공간 인근에서 열리기도 했었고 네. 뭐 브렉시트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총리 직무실 건물 앞까지 시위대가 진입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뭐 집무실의 이 배치가 공간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다르겠습니다만 용산 집무실만 해도 사실은 담장에서 상당히 좀 거리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좀 외국하고 또 그대로 이제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일단은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당분간은 어쨌든 이 집무실 바깥에서 이 단체 시민 단체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이런 광경을 이제 종종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뭐 그런 광경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법원에서 이 집회 시위가 허가된다라고 원론적으로 이 마침표를 찍어줬기 때문에 지금도 뭐 예전에 청와대 앞에서 이 집회 시위를 이어가던 뭐 단체 등도 지금 용산 집무실 근처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서 아마 청와대 앞에 집회 시위 광경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하는 집무실 앞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네, 다른 소식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제 교사들, 이제 비정규직 교사를 말하는 거겠죠.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지만은 네, 뭐 담임 선생님도 네. 하고 똑같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인데 그동안 이제 차별받았던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과 경기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25명이 내가 동일한 일을 하는데 이 동일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이 미지급된 급여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까지 했습니다. 그 네.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이 이 법원에 통해서 인용이 된 부분인데요.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 동일한 일을 하는데 이 교사분들은 호봉제에 따라서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차더라도 호봉 승급이 전혀 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호봉 승급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연동해서 받는 급여 올라가지 않게 되고 이 급여가 올라가지 않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을 정산할 때도 굉장히 정규직 교사와는 큰 차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 처분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과연 다른 업무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본 게 이번 법원 판시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수급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규 수당 그리고 상여금 등등에 있어서의 차별도 부당하다라고 이번에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관련된 이 소송이 계속 잇따를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 교육 현장에서는 이제 기간제 교사가 있습니다만 다른 이제 이 업종에서는 또 비슷한 비정규직 이 직업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은 비슷한 소송이 다른 업종에서도 잇따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확정까지 된다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다면 당연하게도 동일한 상황에 처한 기간제 교사들은 이걸 선례로 해서 동일한 법적인 구조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꼭 기간제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이라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시간대에 같은 난이도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다. 이번 어떤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 교사와의 차별점은 임용고시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이것은 차등을 두는 기준점이 될 수 없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직종에 있어서도 이렇게 동일한 업무에 근무를 한다면 과연 이 급여를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다라고 판결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도발에 나섰습니다. 취임 사흘 만에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아 올린 건데요. 코로나19 환자 발생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내린 뒤에도 무력 도발을 이어가면서 국방력 강화 지속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저녁 6시 29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발사는 북한이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한 지 닷새 만이자 올해 들어 16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특히 오늘은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했다고 발표한 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무력 시위를 감행한 겁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국가 방역에 집중하며 핵실험 등 이 도발을 자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상 이 같은 관측에 선을 그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국가 방역에 집중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국방력 강화 방침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합참은 그동안 통상 탄도미사일이 탐지되면 일보 형태로 이 미상 발사체 발사라고 표현해왔지만 오늘은 발사체라는 단어 대신 미상 탄도미사일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천명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조처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재작년 초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됐을 때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던 북한이 오미크론 감염자 발생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며 전국의 모든 시군에 지역을 철저히 봉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에다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까지 지난달 북한에선 대규모 인원이 모여 기념할 행사가 유독 많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열병식 때도 그러나 마스크를 쓴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소집된 조선노동당 정치국 회의. 모든 참석자가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렸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발언할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이런 가운데 회의에선 국가 방역 사업을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된 환자가 수도 평양에서 나타났다며 처음으로 확진자 발생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시군엔 지역을 철저히 봉쇄해 바이러스의 전파를 빈틈없이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고 의료 인프라도 열악해 대응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에 먼저 대화를 제안하고 협력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다라는 식의 거는 조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도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과 남북 간 방역 협력은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북한은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 재개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변수가 등장해 핵실험 도발 시기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 마무리 정황이 포착돼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이 잇따랐습니다.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적 결정만 남겨놓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이라는 돌발 변수가 등장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확진자 발생을 이례적으로 공개할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아 핵실험 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오미크론 확산을 통제하는 데 이제 집중을 하면서 결국 이 민심을 고려해서라도 7차 핵실험은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국방력 강화와 내부 결집을 위해 핵실험 등 전략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북한은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으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불사로 주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빨리 감염 확산을 차단하느냐입니다. 이번 사태가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 북한 내 방역 통제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어제 월간 유이전은 이주 배경 학생들의 한국어 수업을 조명했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들을 돕는 사회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엔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의 방과 후 일상을 따라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김자영 PD입니다. 4살이던 지난 2016년 부모님과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온 레오니드. 어느덧 어엿한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학교 종이 울리자 서둘러 학교를 준비하는데 러시아어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은 늘 함께입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신난 표정일까요? 네. 놀아요. 놀아요? 친구들이랑? 네. 이들이 향한 곳은 바로 동네 축구장. 학원에 가는 친구도 있지만 레오니드는 부모님이 일터에서 돌아오시는 저녁까지 이렇게 운동장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Я хочу ста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футболистом. 그런데 울타리가 없어진 학교 밖에서는 때때로 가혹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축구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친구들이 놀려도 제지해줄 선생님이 없습니다. 한국어에 서툴고 외모도 다른 탓에 차별로 느껴집니다. 축구장 왔을 때 어떤 형아가 욕을 했대요. 축구장 쓰지 말라고? 네. Как ты сделал? Когда он мат сказал. Я ничего не сказала. Может быть, был, но очень мало. Как-то раз один был случай, это у Лёни одноклассницы, местные девчонки, они у него отобрали чехол от телефона и стали дразнить его. Хотя мне казалось бы, это какое-то ребячество, но он пришел обеспокоенный. 이주 배경 아이들이 겪는 차별의 문제는 안산 원일초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주 배경 학생이 전체의 80%가 넘는 서울 대동초등학교. 중국 출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아 대표적인 다문화 정책 학교로 손꼽히지만 그런 탓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의 비율을 생각하시고 학교를 많이 이탈하고 인근 학교로 전학을 가는 그러한 기피 현상이 지난해 이주 배경 학생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국내에서 태어난 학생은 약 12%가, 외국에서 태어나 우리나라로 이주한 학생은 27% 이상이 차별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차별을 경험한 아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그냥 참았다고 답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애들 사이에 혹시 외국인이라고 차별을 두지 않나? 아니 그리고 차별이나 이런 되게 편견 이런 것들의 피해와 상처를 받는 곳은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납니다.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실현하는 차별금지법이 여전히 높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이 받는 실질적인 차별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 레오니드 가족 얘기에 답이 있습니다. Мы верим, что это общество достойно того, чтобы принять другую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Потом, когда мы переехали в Корею, нам стало намного легче. Папа столько сильно нас старается, что я сразу хочу помочь ему в чем-то. YTN 김재항입니다. 네, 그럼 이주 배경 가족 문제를 취재한 김자양 PD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리포트 보니까 레오니드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데요. 네, 빨리 커서 아버지 돕고 싶다고 하는 얘기 들으니까 참 대견해 보이는데, 자, 레오니드 학생 집에도 다녀온 거죠? 네, 앞서 보셨다시피 레오니드는 방과 후에 축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아직 한국말이 서툴다 보니 러시아계 친구들과 주로 어울립니다. 레오니드 부모님께서 흔쾌히 제작진을 집으로 초대하셔서 아버지, 할머니까지 인터뷰할 수 있었는데요. 네. 부모님은 모두 저녁 8시쯤 돌아오시고 레오니드는 밖에서 놀다가 오후 5시쯤 집에 와서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네. 레오니드 부모님도 레오니드가 하교한 뒤 오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걱정하는 눈치였는데요.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돌봄 교신 등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아까 보니까 원일초 그리고 대동초가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일반적인 교실의 모습일 거다 이런 부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실제 지금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문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뒀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보통 외국인을 포함해 이주 배경 주민이 전체 인구의 5%를 넘는 경우 다문화 사회로 보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20년 기준을 보면 이주 배경 주민이 215만 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4.16%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19년 조사를 보면 4.28%인데요. 일부 정부 자료에서는 2019년 미등록 체류자까지 포함해 5%에 근접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줄어든 수치라서 앞으로 1, 2년 안에 5%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체 국민에 대한 통계였고요. 레오니드 가족이 사는 안산시는 다릅니다.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안산시를 눈여겨보게 됐는데요. 일부 시장이나 거리를 보면 이곳이 우리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안산시는 지난해 4월 기준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5,500여 명으로 전체 학생 가운데 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성인까지 확대하면 이주 배경 주민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13%에 달합니다. 안산시만 떼어놓고 보면 이미 지난 2008년부터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거죠. 네. 이주 배경 주민이 13%. 네, 이렇게 안산시처럼 이미 이제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그 지역도 있고, 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뭐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그 직전까지 온 거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들이 이제 이주 배경 아이들이 겪는 이제 차별에 대해서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리포트에도 이제 잠깐 나왔는데 이 학부모들이 이제 원일 초등학교, 대동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이제 자녀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겪지 않을까 이제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주 배경 가정을 향한 차별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네, 조금 전 리포트에서 통계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주 학생 기준으로 27%가 차별을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혐오 표현부터 집단 폭행 사건까지 뉴스에 보도된 사례도 여러 차례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8년 11월에 있었던 인천 다문화 가정 중학생 추락 사건이 있습니다. 러시아 출신 학생이 또래 한국 학생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밖에 지난해 양산에서 몽골 출신 여중생을 또래 한국 여학생들이 6시간 무차별 폭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가해자 4명 모두 공동폭행 혐의로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받았고 강제추행과 강금폭행 등 남은 혐의점도 있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파장이 상당했습니다. 네.
또 어린이는 아니지만 지난해 인천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다문화 여성을 코로나라고 부른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심각한 차별 정서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할 텐데요. 뭐 법이나 제도, 인식까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금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먼저 입법이 진행 중인 걸 찾아보니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문화 가족 지원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네. 국적, 민족 등을 이유로 다문화 가족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다문화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아직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요. 권 의원이 말한 입법 취지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봤더니 거기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차별 금지를 선언적으로라도 명문화하고 그런 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됐고요. 그게 제도화되면 학교나 직장, 사회 전반에서 이 다양한 영역의 차별 요소들 이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입법뿐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도 시급한데요. 네. 어제 보도해드렸던 내용처럼 한국어에 서툰 학생들을 위한 통합교사 지원이나 방과 후 돌봄 교실 확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일반 국민의 인식 전환도 필수 요소인데요. 다문화 가정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차별 없이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읍니다. 네. 지금 아까도 이제 김 PD가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이 다문화 사회를 향해서 다가갈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적 인식뿐만이 아니고 입법이나 제도적 차원에서도 계속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PD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에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29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시장의 예상을 웃돈 4월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에 국내 주식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상승폭이 전달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세가 확인된 탓입니다. 코스피는 1.6% 넘게 떨어진 2,550.08에 장을 마쳤습니다. 1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장중 한때 2,55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무려 3.77% 떨어진 833.66에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인 건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라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상화폐 시장까지 크게 출렁이면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는 얘기는 연준의 긴축이 그렇게 더뎌지지 못할 거다. 어쩌면 더 빠르게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시장의 우려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3.3원 올라 1,288.6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1,29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지난 2020년 3월 이후 2년 2개월 만입니다.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긴축 강도가 높아진다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안전자산 수요까지 자극을 했고 그러면서 달러화가 좀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고물가와 미국의 긴축 정책,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당분간 환율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오늘은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탄생일인 5월 12일을 기념하는 날이죠. 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간호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Faceless
I was stranded on the outside looking dangerous. I'm so sick of everybody trying to change us. Fitting in's a waste of my time. Chase this, try to make it to the top and it's contagious. Maybe I'm just trying to use imagination. I don't need to show that I'm right. I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Burned all my bridges, surrendered the fight. Enough is enough, let's make it right. 4